이번에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피격 이후 2달 만에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또 암살 시도에 노출됐습니다. 용의자는 트럼프 전 지지자로 알려진 가운데 대선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군산 앞바다에서 35톤급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8명 전원을 구조했지만 한국인 선장 등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충돌이나 암초, 좌초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오늘도 최고 35도까지 오르고 이 더위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역대급인 13호 태풍 버빙카와 상하이를 강타해 41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세 중 총기 피습으로 오른쪽 귀가 관통된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은 지 2달여 만인데 이번엔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일부 지역에서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특히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사전투표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 50일 남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사건은 본인 소유인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6번 홀을 지날 무렵 울타리와 덤불을 통해 한 남성이 AK-47 유형의 소총을 들이댔고 마침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두 홀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대응했습니다. Probably between 300 and 500 yards. But with a rifle and a scope like that, that's not a long distance. 이 남성은 경호국이 선제 총격을 가하자 총을 쏘지 못한 채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조준경을 장착한 소총과 배낭 2개, 액션 캠코더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안전하게 잘 있다면서 아무것도 나를 늦추지 못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에 트럼프와 해리스 두 대선 후보 캠프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암살 시도 용의자는 고속도로에서 헬기와 순찰차 20여 대가 동원된 긴박한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엔 지지를 철회하며 트럼프가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시도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8세 백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범죄 혐의로 이미 8번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평소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지난 2022년엔 실제로 방문까지 했습니다. I think everybody around the globe should be motivated to come here and support the Ukrainians and support the army, no matter what gender, age, anything. Everybody should be here supporting the army.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지원자를 모집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기며 전쟁을 끝내겠다는 방침에 최근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를 향해 우리 모두 굉장히 실망했다며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범행 도구와 행적 등을 토대로 암살 시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is investigation with the full resources of the FBI, alongside our partners with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and the Palm Beach Sheriff's Office. 하지만 여전히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두 번이나 저격 사건에서 살아남았으니 이제 트럼프는 본인이 불사신인 양, 신이 선택한 사람인 양 행동을 하겠죠. 안 그래도 첫 저격 사건이 해리스 부통령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경쟁 상대인 해리스는 사건 직후 바로 정치 폭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총기 규제 논쟁을 두고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외치고 왔죠. 이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정치 폭력을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100억 원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더 많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암살 시도가 지난 7월 당시처럼 트럼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총기 소유 규제를, 공화당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It's senseless. It is. We've got to stop it. Crooked Joe has a 40-year record of trying to rip firearms out of the hands of law-abiding citizens. He's always wanted to do that. 아울러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가 저격되기 전 비밀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울타리와 덤불 밖으로 나와 있는 총구를 발견하고 사격하면서 용의자가 도망을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비밀 경호국의 경호 실패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속총을 들고 약 300m까지 근접을 했으니까요. 경호국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살 시도가 발생한 곳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골프클럽입니다. 골프클럽 주변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가 인접했고 주변은 커다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트럼프는 5번 홀을 마무리하고 6번 홀로 이동 중이었는데 이때 몇 홀 앞서 경호하던 요원들이 울타리 덤불 사이로 들어온 총신을 발견한 겁니다. 요원은 즉각 사격했고 용의자가 달아난 지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리는 300m 전후였습니다. One or two holes behind. Our agents will get there first, clear it. He noticed that the rifle was pointed out. Our agents engaged. 비밀 경호국은 암살 시도를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소총을 들고 전직 대통령에 접근한 건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이번 암살 시도를 경호 실패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블루먼설 상원 의원은 우려스럽고 끔찍하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경호에 집중력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가 훌륭했다며 비밀 경호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대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또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미 대선판이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교욱 기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용의자가 어떻게 알고 골프장에 찾아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생중계를 하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10개가 넘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골프 광이고 단순 휴식만 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유세 일정이 없어서 자택 인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고요. 트럼프가 자주 오는 곳을 범행 장소로 찍어놓은 용의자는 경호팀이 보이자 트럼프 방문을 예측할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Agent presence. So if you're kind of paying attention to that area, you'd kind of be keyed into the fact that, hey, something's likely happening here. Not to mention it's a course that he regularly plays. 예, 특히 현직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골프장을 자신이 방문한다고 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의자가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영상 촬영을 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생중계가 목적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게 목적이었는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벌써 지금 암살 시도가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도가 앞으로 트럼프의 유세 일정에 어떻게 차질을 줄까요?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2달 전에 실제로 총에 맞았을 때도 방탄 유리까지 세워놓고 유세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건 트럼프가 암살 시도 이후에 자신이 안전하다는 게시글을 트루스 소셜이 아닌 선거 모금 사이트에 가장 먼저 올렸다는 점인데요. 8월 선거자금 모금액이 해리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트럼프는 굿즈 판매까지 해서 현금 마련에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Each physical trading card has an authentic piece of my suit that I wore for the presidential debate, and people are calling it the knockout suit. 이번 사건을 부족한 현금 마련에 역으로 이용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정말 사업가적인 면모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대선이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암살 시도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예, 지난 7월에 1차 피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이 후보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트럼프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거든요. 지난 10일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게 5%포인트 뒤지는 만큼 트럼프는 이번 암살 시도 사건 이후 반전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또 해리스와 트럼프가 269대 269로 선거인단 동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작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첫 번째 암살 시도 때와는 비교해서 이번 사건의 무게감이나 파급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뉴스 추적 지금까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조업에 나섰던 어선이 군산 앞바다에서 전복됐습니다. 승조원 8명 모두가 구조됐지만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힌 배 위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물속에서 사람을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오늘 오전 7시 42분쯤 전북 군산시 12동 파도 남쪽 4km 해상에서 35톤급 어선의 조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그제 충남 서천에서 출항했다가 3일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6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자동으로 신고돼 출동한 해경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선원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선원 한 분이 배 위에 올라와 있었고 전복된 그 위로 배가 뒤집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공기가 이제 잠깐 차 있는데 그쪽에 이제 7분이 계셨고. 하지만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인도네시아 선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무사한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당시 사고 해역에 어망이 흩어져 있어 구조대원 진입이 쉽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육지로 옮기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선은 왜 전복된 걸까요? 사고 당시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이 주변을 지나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해경이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유 운반선은 사고 어선보다 46배나 더 큽니다. 암초에 걸렸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복 사고가 일어난 지 12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난 신고가 이뤄져 당시 정황을 살필 수 있는 녹음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구조된 선원들이 치료로 인해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이 확보한 목격자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무렵 46배나 큰 1618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이 전복된 어선 주변을 지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선 선수 쪽에 작은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충돌할 경우에는요. 그냥 둔탁한 소리 정도만 들리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인근 어민들 역시 사고 해역에는 평소에도 많은 배가 몰려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쪽 가다 보면은 큰 상선들은 뒤에 껴있는 배들이 있어요. 많이 정박에 있고 그러지. 새벽에는 소형 어선들이 좀 조심해야지. 12동 파도 근처에 암초가 많아 좌초했을 수도 있고
2021년과 지난해 같은 해역의 전복 사고 때처럼 너울로 인해 균형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서 충돌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는 존재하지만 사실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의료 행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비응급 상황의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피로도가 높아진 응급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국민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의료진 부족 탓에 중환자 처치가 우선이다 보니 한 환자가 발길을 돌립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안 계시니까 목요일 날 출근하시면 거기 시간에 맞춰 와서 시술을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집이 밖으로 새서.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 환자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추가 환자를 받느라 중환자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13호 태풍 버빙카인데 취재진이 혹 날아갈까 봐 밧줄로 자기 몸을 묶어야 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셉니다. 그런데 14호 태풍 폴라산까지 상하이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물에 흠뻑 젖은 도어록은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초속 최고 42m의 강풍에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바람을 못 이기고 넘어지자 다른 오토바이는 주행을 포기해버립니다. 13호 태풍 버빙카가 상륙한 중국 상하이의 모습입니다. 중계를 위해 파견된 현지 취재진은 혹시라도 비바람에 날아갈까 밧줄로 몸을 동여매기까지 했습니다. 버빙카는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지난 1949년 글로리아 이후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편과 철도 등 교통수단이 모두 멈춰섰고 41만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버빙카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도 오는 19일쯤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입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야기에 이어 버빙카의 플라산까지 중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안과 통일이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하는 등 개헌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개헌을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개헌 지시 9개월 만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을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대남 의존들을 제거하면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 체제 경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북한의 우월성을 알리는데 더 유리하다고. 이번 회의에선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는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한은 국경선까지 새로 규정하고 있죠.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북한의 국경선 언급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란 표현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당시 해상 국경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경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때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리시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좀 헛갈립니다. 국경선과 북방 한계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정전협정 당시에 해상 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유엔 사령관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게 바로 이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북한은 처음엔 언급하지 않다가 해군력이 증가하자 70년대부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1999년엔 서북도서 전체를 포함한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고요. 2000년엔 통항질서 항로를 들고 나왔고 이후 2007년엔 북방 한계선보다 다소 남쪽으로 내려온 경비계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계선이 아니라 또 국경선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북한은 헌법에 넣겠다 뭐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노선 방향을 전면 수정한 바 있는데요. 네. 당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 국가로 보겠고 이를 또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공화국 영토는 서해 경비계선과 육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고 만약 전쟁 발생 시에는 한국 영토를 공화국 영역에 편입. 그런데 북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또 지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에 관련 용어가 삭제되고 있는데요. 네. 삼천리, 8천만, 결해, 동족 등의 표현은 금지되고 있고요. JS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에 통일각 현판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이후 헌법 개정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기하자 곧바로 헌법 개정 움직임이 일긴 일었습니다. 네.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우선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치적을 고려하면서 기존 대남기구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네요. 네, 그동안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두고 북한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네. 2002년에 이어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과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국경선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정한다고 우리가 또 그대로 또 수용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행렬도 적지 않죠. 서울역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온 이들로 붐볐고 전을 파는 가게엔 가족들과 먹을 음식을 사러 온 줄이 또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기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서고 승객들은 저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내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역기성길에 오른 사람들의 표정에는 가족을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둘이가 다 판교 인천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왔습니다. 혹시 나물이라도 하고 전하고 몇 개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선물을 갖고 고향길에 오르는 귀성객이 몰렸던 연휴 첫날과 다른 모습이지만 서울역은 가족을 만나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서울역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사람들로 뒤섞여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서울의 유명 전골목 앞은 추석을 맞아 이른 시각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나눠 먹을 가족을 생각하며 노릇하게 구워진 전을 부족하지 않게 한 접시 가득 담아봅니다. 집에서 좀 힘들게 했는데 밖에서 먹으면 좀 다른 기분 날 것 같아서 왔어요. 추석 명절을 맞아 열린 한옥마을 축제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껏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더울 땐 시원한 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갑니다. 용인에서 올라왔고요. 추석 때문에 가족들 만나려고 즐거운 추석 맞이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이들. 어디에 있든 가족과 함께라면 풍요로운 추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추석은 더 가족이 생각나는 때죠. 때문에 이런 명절이 되면 실종된 아이가 있거나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AI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토부스에 들어가 친구와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사진이 함께 출력됩니다. 바로 오래전 실종된 아동들의 모습입니다. 이 실종자분들도 꼭 찾아주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감쪽같이 사라진 유리 씨는 벌써 중년에 접어들었고 실종 당시 8살이던 성윤 씨도 지천명의 나이가 됐습니다. AI가 실종 당시 모습과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해본 겁니다. 1년 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은 1000여 명.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경직된 모습들을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감정적인 공감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구현해냈습니다. AI는 세상을 떠난 가족과의 재회도 도와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합니다. 고인의 생전 사진과 음성 파일만 있으면 얼굴과 목소리, 표정까지 똑 닮은 가상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기장, 편지, 아니면 소셜미디어, SNS의 데이터들 이런 걸 수집해서 본인과 똑같이 말하게 만들고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마음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반도체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과대학이나 과학계로 갈 인재들이 의대로 다 몰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상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분야에도 병역 특례 확대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시급해졌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학과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최미르 씨는 군복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진로를 고민할 때 군 문제가 빠질 수 없는 고민 중 하나였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다 빨리 갔다 오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학교연구소? 지금 대기업은 아예 열려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 10년간 인력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분야의 한정에 대기업에서도 대체 복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병역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병역 지정 업체 대상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반도체 분야의 병역 특례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기업에 와서 근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병역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대로 다 갑니다. 그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라고.
국회에는 반도체 인재에게 병역 특례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야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 특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내일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만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5년간 군 간부들의 명절 휴가 평균 사용률을 살펴봤더니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군의 설 휴가 사용률은 10%대로 가장 낮았죠.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에도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장병들의 근무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결! 어머니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간부들의 명절 연휴 기간 휴가 평균 사용률이 추석에는 약 14%, 설에는 약 16%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수 지역 개념이 있는 육군이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률이 높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보수나 주거 여건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군인들에 대해선 휴가 문제도 군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소위나 하사 등 초급 간부 초봉을 보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급은 물론 부대 특성별로 휴가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군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즐겨 먹는 배와 사과에서도 신고배가 전체의 85%, 후지 사과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해외 품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가 닥쳤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할 국산 신품종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달고 더 맛있다고 하네요.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철을 맞은 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흔히 먹던 신고배보다 씨알이 굵은 국산 신품종 신화입니다. 신고배보다 당도가 1.5 브릭스나 높고 병충해에도 잘 견뎌 차세대 주력 품종으로 꼽힙니다. 신화는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재구매하는 의사나 이런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가격이 폭등했던 사과도 품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홍로나 후지보다 확연히 달고 키우기도 쉬운 국산 품종 이지풀은 젊은 층의 입맛을 겨냥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당도 홍로보다는 높고 그리고 살짝 이게 새콤한 맛이 산미가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 먹기에 딱 좋아요. 한번 먹어보면 계속 찾는 맛. 2010년 개발된 아리수 사과는 탄저병에 약한 홍로를 대체하면서 재배 면적이 여의도의 3배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부는 이들뿐 아니라 아리원과 감로사과, 원황과 설원배 등 국산 신품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홈런 3방을 몰아치며 리그 우승까지 딱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특히 에이스 김도영은 멀티 홈런을 달성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가 3대 0으로 앞선 3회 초, 김도영이 KT 선발 웨스 벤자민의 초구를 공략해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때려냅니다. 보름 만에 홈런을 터뜨린 김도영의 방망이는 9회 초에도 불을 뿜었습니다. 7대 5로 앞선 상황에서 1사 1, 2루의 기회를 맞이해 중앙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쏘아올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KT를 11대 5로 제압한 기아는
리그 우승 확정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게끔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많은 팬분들 앞에서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잠실에서는 267분간의 연장 혈투 끝에 두산이 키움을 제압하고 4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종료까지 삼성, LG 등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순위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계속되면서 추석 연휴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갈수록 프로야구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시죠. 오늘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지역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으로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 월출 시각은 오후 6시 17분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1도, 청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32도, 창원 34도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